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경제 채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해보셨죠? 그럴 때 똑같은 몹을 때려잡으면 그때 똑같은 경험치가 들어오고 똑같은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확률은 있지만 어느 정도 오래 하면 거의 유사한 확률로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인생도 이렇게 똑같은 시간 노동을 하면 똑같은 돈이 들어오고 뭐 똑같은 기술이 쌓이고 숙련도가 똑같이 는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뭐 이런 시간에 열심히 그냥 일만 하면 되겠죠. 나보다 어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기술이 더 좋다, 그렇게 하면 존경할 만하죠. 내가 먹고 놀고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시간을 다 쪼개서 나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간 거고 그 정도 기술이라든가 뭐 경험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칼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사기 칼이에요. 그래서 막 다 썰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미 레벨이 10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계정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현실에서 이런 게임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밸런스가 붕괴된 게임이다, 망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임은 안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애초에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세상이고 그 게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모르죠.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밸런스가 왜 다 붕괴됐지? 그리고 나는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굉장한 고뇌가 쌓이고 고민이 쌓여요. 그때 이제 사춘기의 방황도 같이 시작되죠. 만약에 내가 좋은 집에 잘 태어났고 좀 살아볼 만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뭐 그럭저럭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모래밭을 다 같이 걸어가는데 누구는 차 타고 가고 누구는 비행기 타고, 부모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나는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럴 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팔을 딱 잡죠. 그런데 봤더니 니 아까에 부모님이 타서 야, 나 좀 끌어줘, 뭐 이런 상황, 힘겹게 모래밭을 막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난감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그냥 죽을 순 없잖아요. 이게 밸런스 안 맞는 게임에 우리가 접속은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만하자니 이게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보는 건데,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태어났으면 발악이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되죠. 이게 밸런스가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만한 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뭔가 불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벌려고 할 때 뭐 은행을 턴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아니면 사기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모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이 영역 내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주식이랑 부동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의 추월차선 이런 거 보면 무슨 회사를 만들으래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어떤 이제 사업을 만들어서 엑시트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직장이 있죠. 일하느라고 힘들고 가정생활도 하고 쉴 시간도 부족한데 너 1000억짜리 100억짜리 기업을 맨손으로 일궈내라, 너 혼자. 이렇게 하면 이게 대체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소득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 사실상 어느 정도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뭐 의사라든가 이런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뭔가 밸런스를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뛰어들기 쉬운 게 갭 투자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막 함정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 뭐 이런 것도 저도 계속 공부를 해봤는데 리스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워낙에 많은 돈을 은행에 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갭 투자일 것 같은데,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락을 하는 시기예요.
2013년, 14년에도 보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쭉 충분히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는 가수요가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이 내 집 마련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한 개씩 갖는다 이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사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이 2채, 3채, 뭐 5채, 10채 이렇게 가수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직접 내가 살 건 아니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당연히 부족하죠. 한 사람이 10채씩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수요가 발생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규제가 많이 풀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실거주도 완전 없어져야 되고 뭐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확실히 많이 풀려야 돼요. 그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2013년, 14년쯤 보면 전세 가격 대비 이제 매매 가격 차이가 뭐 한 10에서 15% 이렇게 나는 구간, 이런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도 다 풀려 있고 그러니까 막 사기 시작하면서 가수요가 붙고 바닥 짚고 쫙 올라가죠. 근데 현실은 지금 시점은 아직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게 되는데 GDP라 그러죠. 국내 총생산. 그 액수가 계속 성장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상향합니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GDP가 그때부터 정체했거든요. 다른 국가들은 GDP가 다 쫙 올라가는데 일본만 너무 단기간에 쫙 올랐다가 주요 산업들이 싹 다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하던 산업들을 우리나라부터 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GDP가 정체됩니다. 그게 1990년대 이후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자동차, 화학부터 대부분 산업이 다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에 싹 다 넘어갔다. 그러면은 우리도 일본처럼 그럴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이 잘 버텨주고 있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게 1990년대 일본처럼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GDP가 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주식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해수면 상승 문제도 있죠. 해수면이 쫙 올라오게 되면 바닷가 근처 쪽에는 살기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점점 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쪽에 이렇게 물에 잘 잠기지 않고 비가 왔을 때도 좀 안전한 그런 지역 쪽으로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은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도 시기 잘 봐서 갭 투자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 좋은 가수요가 발생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니까 뭐 주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주식도 지금 저희 채널에서는 약간 좀 과열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자 주식 투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장 정석적이고 우리가 주식을 처음에 배울 때 또는 접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 창업주 또는 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걔네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삼성이면 반도체든 핸드폰이든 아니면 디스플레이든 뭐 이런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그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본을 투자하면 그 회사의 운영진은 우리 돈을 가지고 회사를 열심히 성장시켜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오르죠. 그리고 배당을 주잖아요. 순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한테 배당 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처음에 배울 때 주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배우는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많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 P&G 같은 회사, 프록터 앤 갬블 많이 보셨을 텐데 다우니도 그렇고 질레트도 그렇고 SK2도 그렇고 우리 생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면 전 세계인들의 생필품이죠.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얘네가 순이익이 발생하면 거의 한 61% 요 정도를 배당을 쫙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자기가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을 해요.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 운영을 너무나 잘해서 그동안 회사의 주가도 계속 올라갔고 배당도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이 정석적으로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내 돈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기업들 미국에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보다
시세 차익을 더 좋아하죠. 예, 시세 차익은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종류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우리 채널에서 거시경제 사이클도 보면 회복, 상승, 둔화, 침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사가 경쟁을 막 벌이면서 설비 투자도 하고 판매량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외부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그 국가의 특정한 문제든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둔화랑 침체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또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다시 또 이제 업황이 살아나고, 이 업황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때 업황이 안 좋을 때 회복을 보고 주식을 사고, 업황이 막 좋을 때 모두 다 좋다 그러는 이 고점,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을 달성하는 이런 기본적인 아주 커다란 의미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각 산업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죠.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차도 회복하고 상승하고 둔화, 침체, 이 업황의 사이클이 존재해요. 역시나 업황이 침체됐을 때 해당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낮은데, 그때 사서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방법이죠.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대기업 또는 거기 협력업체들도 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큰 흐름이 있다면, 소형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어떤 모멘텀, 갑자기 이익이 확 증가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 그걸 미리 남들보다 알아서 빨리 사서 수익을 내는 이런 모멘텀이 있겠고, 또는 이제 어떤 세력 그런 힘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먹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타점이라 그러죠.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뭐 뉴스가 뜨거나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겁니다. 또는 뭐 가치 투자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저평가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서 수익이 나면 파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상 자체가 이렇게 못 때려잡으면 일정하게 한 만큼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답이 없어요. 가끔 우리나라 어떤 옛날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뭐 가치 투자만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책에서 나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등 이런 말을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참 세상 경험이 부족한 소리예요. 뭐 여러분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단기 트레이딩만으로도 큰 돈 번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 투자나 중장기 사이클 투자나 어떤 방법이든 돈 번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튜브나 이런 경제 채널을 시청할 때 여러분이 이걸 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그대로 잘 골라서 따라하면 돈을 벌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나면 어느 순간 얘가 하는 말이 맞겠다 싶으면 그거에 맹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계속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뭐 대세 상승장에는 굉장히 잘 오릅니다, 주가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2021년 뭐 하반기 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보면 뭐 슈퍼개미네 어쩌네 막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왜냐, 그때는 대세 상승장이라서 10종목 얘기하면 7, 8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런 장이니까 당연히 뭐 추앙하고 뭐 신도처럼 따르고 그런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 바로 2022년 넘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다 틀려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싹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각각 투자 방법이 있고 그걸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말만 믿어보고 그 사람만 편하게 따라해보겠다는 이런 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뭐 리딩방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종목 듣고 매매하고 싶긴 한데, 그런데 워낙에 사기꾼도 많고 비용도 비싸니까 그냥 싸게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좀 대단한 놈 하나 만나서 종목 추천 잘하겠지. 그래서 얘 뭐 적중률이 높은 얘만 따라다니면 하겠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건 뭐냐? 각각 투자 방법 있죠. 여기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그것만 봐서 그 분야의 일정 경지에 도달해야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데, 누구나 다 일단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건 아까 그 P&G의 사례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회사가 정말로 잘 성장하고 그 우리 돈을 가져다가 열심히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그 이익을 우리한테 배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정석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일단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P&G를 사라 이게 아니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또 뭐 폭락을 하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런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그땐 이게 정말 금이 되는 겁니다. 헐값에 거래되기 때문에 남들은 이걸 똥처럼 다 팔지만 이걸 잘 모아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요. 이런 투자를 일단은 가장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사이클 투자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거시경제의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소통을 할 때는 이제 산업이나 종목이나 깊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 이 그림 많이 보여드리죠. 거시경제의 경기 선행 지표가 회복하고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이 대세 상승이고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선행 지표가 점점 올라가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또 떨어지기도 하는 구간, 이런 구간 보시면은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실물 경기가.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뭐 과열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횡보할 수도 있고 이런데, 결국에 침체되면 다 같이 떨어져 버리죠. 뭐 코로나 때 침체를만 본 사람들은 단기간에 기다리면은 이렇게 금방 회복이 될 거다,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 2001년 또 2008년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뭐 길게 7년 8년까지 기다려서 원금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점에 한번 잘못 물리면 그러면 완전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초짜들이 보통 자기들이 뭐 거시경제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하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한 20년 이상 굴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시점이든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가 이렇게 둔화되고 앞으로 뭔가 위험할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무슨 뭐 디폴트가 나던 어떤 전쟁이 나던 테러가 나서 갑자기 뭐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그 시점까지도 맞출 수 없고,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되는 시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채널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언제 폭락 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거는 이제 초짜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오래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신이 아니다,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이걸 아주 시장에서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실물 경기 선행지표가 둔화되는 시점에는 조심을 하는 거죠. 과거에 고점에 물렸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실물 경기 선행지표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이런 구간에 열심히 투자해서 돈 벌면 되는데, 특히나 그때마다 성장하는 산업이 틀리죠. 각 개별 산업이 그때 많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순서가 다 틀려져요. 네, 뭐 이번에 자동차가 빨리 갔다가 금융이 빨리 갔다가, 또는 뭐 반도체가 빨리 갔다가 식품이 언제까지 가고, 뭐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 내에서 잘 갈아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시경제 보고 각 산업 사이클을 보면서 그 산업을 계속 추종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보고 있죠. 이렇게 어떤 한 분야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상식이라든가 기준에 맞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정한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뭐 영상도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이건 가치 투자건 어떤 방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유튜브 경제 채널이 정말 재미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재밌는 채널은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흥미 위주, 아니면 어떤 뭐 예능, 이런 채널들이 훨씬 재밌지, 경제 채널은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어서 보는 분은 극히 일부일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유튜브 경제 채널을 보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보는 거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잘못된 투자로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선은 내가 어떤 방식이 나한테 가장 잘 들어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거 먼저 일단 생각해보고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세요.
조금씩 투자를 해보건 공부를 하나하나씩 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방식인지 아닌 방식인지 알게 돼요. 그러다가 나한테 맞는 이런 투자 방법이라든가 방식이 있다면 그쪽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맨날 주식시장 보면 어떤 사건이 터져서 폭락했다가 다시 또 회복했다가 폭락했다 회복했다를 반복하면서 사람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특정한 투자 방식이라는 이 기준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맞게 정보를 획득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인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식들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격가지를 붙이면서 점점 실력을 키워갈 수 있어요. 내공이 쌓여가면 그러면 돈이 자동적으로 벌릴 겁니다. 물론 그 돈이 벌린다는 게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익은 나오실 거다 확신을 하고요. 매번 나오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경제지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더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